작가의 말. 1983년 9월의 어둠 속에서 시작한 소설을 1989년 9월의 혼미 속에서 16,500매로 끝내게 되었다. 만 6년 세월이 흘러간 것이다. 그동안 국민학교 5학년이었던 아들 도연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그냥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태백산맥이란 소설이 무엇인지 모르던 아이가 이제는 알게 되었다. 어쩌면 그 무심하지 않은 세월의 변화가 소설을 써야 하는 본질적 의미인지도 모른다. 제3부의 작가의 말에서 2만 매로 늘려 집필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는데 처음대로 계획을 되돌린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다. 1945년 8월부터 1953년 8월까지와 그 다음의 세월이 시대적 특성으로 보아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앞에 8년이 민족 자주독립국가 수립 노력의 시대라면 그 뒤의 세월은 민족 통일 추진의 시대인 것이다. 이렇듯 특성이 다른 시대를 한 작품으로 엮는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무리였다. 그래서 태백산맥은 6.25 전쟁이 끝나는 그해 10월로 끝맺고 그 다음의 시대는 새로운 작품으로 독립시키기로 한 것이다. 소설 태백산맥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를 흔히들 민족사의 매몰시대, 현대사의 실종시대라고 한다. 그것은 곧 그 시대가 그만큼 치열했고 경랑이 심했으며 분단사 속에서 또 그만큼 왜곡과 굴절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그 시대의 진실과 참모습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되살리느냐가 바로 분단 극복이고 통일 지향일 것이다. 그 시대의 복원은 바로 오늘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작업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현장을 찾아다녔다. 소설은 단순히 상상력의 산물일 수만은 없으며 엄연한 역사 사실 앞에서 소설을 쓰는 자는 제멋대로일 수가 없는 것이다. 태백산맥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증언을 토대로 하고 확인을 거친 것들이다. 그 이야기들을 소설로 엮으면서 나는 시대 진실에 냉정하고자 했고 우리의 오늘을 투영하고자 했다. 그동안 증언, 자료조사, 현지 답사 같은 것을 통해 나를 도와주신 수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민족 분단의 허리잇기로 시작한 이 소설이 우리 민족이 필연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통일 민족사의 작은 디딤돌이거나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끝으로 지난 세월 동안 나의 온갖 짜증을 다 받아내며 옆을 지켜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1989년 9월 조정래. 1. 백두산 천지, 한라산 백록담. 반도 땅 산과들에 겨울이 닥쳐오고 있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고 매서운 바람은 수많은 산들을 휩싸고 빈 들녘들을 휩쓸며 남쪽으로 줄다름질 쳤다. 북쪽 끝 백두산에서부터 남쪽 끝 한라산까지 겨울에 묻혀가고 있었다. 반도 땅에서 제일 높은 산 백두산 천지에 물이랑을 일으키며 시작된 겨울바람이 굽이굽이 이어지고 뻗어내리는 산맥들을 따라 남쪽으로 불어내려 바다를 성큼 건너뛴 다음 한라산 백록담에 다다르면 반도 천지는 겨울로 뒤덮였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한바탕 맴돌이질 친 바람이 산줄기를 타고 내리며 나뭇잎들을 떨구기 시작할 쯤이면 백두산 언저리 북쪽 땅은 벌써 얼음이 꽁꽁 얼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한라산에서 끝나는 반도 땅에 겨울이 오면 크고 작은 산들도 넓고 좁은 들녘들도 고즈넉이 계절의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그 사냐에 발붙이거나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도 겨울나기에 조심스러운 몸짓들을 지었다. 백두산 뻗어내려 삼천리라 일컬어지는 반도 땅 동쪽으로는 험산줄령들이 줄기차게 이어져 산맥을 이루고 그 산맥에서 또 다른 산맥들이 뻗쳐나와 서쪽으로 가지를 치고 있는데 그 산맥들이 거느리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산들은 그 얼마일 것인가. 반도 땅의 칠하를 차지하고 앉은 그 많고 많은 산들은 제각기 그 크기나 모습이 다르되 이름을 갖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했다. 그 크기나 모습이 걸출하지 않고서는 이름을 얻기가 어려웠고 산이 귀한 평원지대에 가면 어엿하게 산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산들이 그저 야산이라고만 싸잡아 불렸다. 그 수없이 많은 산들은 그냥 땅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품었던 물들을 골짜기마다 흘려보내고 그 물줄기들은 서쪽으로 흘러내리며 서로 합쳐지고 모아져 나머지 사마의 들녘들을 적셔주는 크고 작은 강들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그 자연의 조화를 따라 까마득히 먼 세월부터
사람들은 삶의 터를 일구어왔다. 그 역사를 셈하여 5,000년, 그 무리를 일컬어 한민족이라 하였다. 반도 땅에 자리 잡은 그 많고 많은 산들이 제각기 그 크기와 모습이 다르되 꼭 닮은 것이 두 개 있으니 그것은 백두산과 한라산이었다. 두 산은 신비롭게도 똑같이 머리에 물을 담아 이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산이 지니는 신비스러움은 그 특이한 생김에만 있지 않았다. 그 자리 잡음이 더욱 기이했다. 두 산은 반도 땅이 시작되는 첫머리와 반도 땅이 끝나는 끝머리에 우뚝우뚝 솟아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다. 이 어인 조화일까? 우연일까? 필연일까? 그 연고를 아느니 이 세상에 그 누구일까? 두 산의 똑같이 닮은 모습이 신비하고 그 자리 잡음마저 더욱 신비하여 그 연유를 알아내려는 옛사람들의 애쓴 흔적이 역연하니 백두산이 담아 인물을 천지라 하였고 한라산이 담아 인물을 백록담이라고 한 것이다. 그 두 이름이 갖는 공통점은 하늘인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못이라는 뜻인 천지에는 절대안 존재인 하느님이 막연하게 상징되고 있는데 반하여 흰 사슴의 못이라는 백록담에는 하늘에만 산다는 하얀 사슴들이 내려와 목욕하는 터라서 그런 이름이 지어진 거라는 사연이었다. 백록담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의 전설이 있는데 왜 천지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 그리고 천지가 상징하고 있는 하느님과 백록담의 하얀 사슴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쩌면 하느님께서 천지에 하강하시어 목욕을 하셨다거나 낯을 씻으셨다거나 발을 씻으셨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엮어내는 것은 절대 신성에 대해 불경을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얀 사슴의 무리는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무슨 일을 땀 흘려 했기에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 것일까? 아마도 하얀 사슴들은 세상 만상의 생성과 소멸을 도맡고 질서와 조화를 다스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다니는 일을 하고 하느님이 고단하시어 발이라도 천진물에 담그고 계시는 틈을 내어 한라산의 못에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틀림없다 해도 옛 사람들의 노력은 똑같이 닮은 두 산의 못에 그런 이름을 짓게 된 연유를 밝힌 것일 뿐 두 가지의 신비를 밝혀낸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전설이 밝혀내고 있는 것은 두 산이 닮은 모습을 하고 반도 땅의 끝과 끝에 자리 잡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필연의 관계 설정이었다. 그 밝혀질 게 없는 신비스러운 두 산 사이에 많고 많은 산들이 제 나름의 독특한 모습을 하고 우람하게 솟아 서로 어깨동무를 하여 장엄하게 이루어냈으니 줄기찬 산맥이었다. 이름을 가진 산들은 모두가 전설을 갖게 마련인데 그 이름이라는 것이 전설의 요약이거나 그 이야기 내용의 제목이었다. 그런데 산이 크고 높을수록 전설들은 하늘에 가까운 내용들로 신비화되었고 그 주인공들도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령들이었다. 그리고 산이 낮아져 들녘에 가까우면 비로소 전설의 주인공들이 인간으로 바뀌되 그것도 범상한 인간들은 아니고 우러를 만한 비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엮어졌다. 산의 높낮이와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전설의 주인공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예지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높고 험한 산 앞에서 왜소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란 존재를 깨달아 그 자리를 겸허하게 신령들 앞에 내놓은 것이고 가깝고 나지막한 산들을 골라 이상적인 인간상들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분별을 가진 자세도 중요하거니와 그 많은 산들의 그 많은 이야기를 엮어낸 것은 놀라움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비슷비슷하되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 많은 전설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먼저 이 땅에 터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장구한 세월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이 땅의 사람들의 지적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하며 그 수준이 얼마나 철학화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강산에서 잉태된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이면서 견호와 직녀의 전설인 것이다. 금강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그 빼어나게 아름다운 산속에 선녀들의 목욕터를 잡은 배경 선택부터가 신비로운 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탁월한 것이다. 그리고 밤과 낮을 있게 하고 비와 눈을 내리게 해 인간은 물론이고 만상의 생존을 지배하는 하늘의 그 무한하고 불가사의한 힘에 지향 없는 의문을 갖게 되고 끝내는 그곳에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실현시키게 하는 이야기 전개의 상상력은 더욱 탁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두레박을 몰래 타고 올라간 나무꾼이 아내인 선녀를 다시 만나 하늘나라에서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더라면
얼마나 단순하고 싱거우며 하늘에 대해 불경을 저지르는 일인가. 나무꾼이 아내를 다시 만나는 대목에서 이야기는 일대 전환을 일으켜 옥황상제의 명령에 따라 두 사람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헤어져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여기서 동거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늘나라의 존재들과 인간이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늘에 대한 불경을 재치 있게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옥황상제가 나무꾼을 추방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그대로 남겨 선녀와 헤어져 살게 하되 1년에 한 차례씩 만나도록 허락한 것은 한 번 맺어진 인연의 끈은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냄과 아울러 옥황상제의 엄격하면서도 너그러움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너지 못할 강을 사이에 두고 1년에 단 한 번밖에 만날 수 없게 함으로써 두 사람의 목마른 그리움을 더욱 애달프게 하면서 그 비련미를 영원하게 하는 이야기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 고비를 넘긴다. 그리움에 사무친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까치라는 것이다. 이 느닷없는 이야기의 끝맺음 뒤에 여운처럼 따르는 말이 있다. 그래서 7월 칠석 앞뒤로는 비가 자주 내리고 칠석을 지낸 까치들의 머리에는 털이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얼마나 놀라운 논리적 과학성이며 투시적 현상 인식이고 현실적 실감을 증폭시키는 이야기의 구성력인가. 견우와 직녀가 상면의 반가움으로 울고 다시 헤어져야 하는 슬픔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7월 칠석 즈음에는 계절적으로 비가 많은 때이고 또 견우와 직녀가 밟고 오가는 탓에 까치들의 머리털이 빠진 것이 아니고 7월 칠석을 고비로 까치들은 털갈이를 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들을 유심히 관찰해내서 전설에 접합시킴으로써 하늘과 만상과 윤회 법칙을 일깨우는 한편 이야기의 생동적 실감을 송두리째 획득해내는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찌하여 까치에게 만남의 다리를 놓게 하는 고역스러우면서도 보람에 찬 그 선한 역을 맡긴 것일까? 까마귀의 그 시커먼 생김에 비해 까치가 훨씬 보기 좋게 생겼기 때문일까? 결코 그런 표피적인 단순함이 아니었다. 제비가 나락에 기생하는 여러 해충들을 잡아먹는 길조라면 까치는 나무들에 기생하는 가지가지 해충들을 잡아먹어 살림을 돕는 길조였다. 까치에 비해 까마귀를 흉조로 꺼리는 것은 그 식성이 육식이어서 사람의 시체까지 뜯고 덤비는 까닭이었다. 그리고 까치는 부부애가 돈독해 사랑의 아픔으로 가슴앓이하는 견우와 직녀 부부를 만나게 해주는 배역을 맡기기에 안성맞춤이었고 또한 그 부부에는 원앙새 다음으로 윤리의 규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렇듯 철저한 논리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삼라만상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의 고리로 연결시키면서 인간의 하늘에 대한 의문과 경배를 가슴 저리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엮어낸 이런 완벽한 전설이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있는가. 세계적이라고 가치 부여를 하는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요건을 고루 갖춘 이야기는 없다. 건국 신화로부터 호랑이와 인연을 기피한 반도 땅은 그 형상이 부여하는 호랑이라고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자면 백두산을 머리로 하고 한라산을 꼬리로 하여 두 산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음은 한 생명체의 완결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마천령 산맥은 함경산맥과 엇갈리면서 호랑이의 목뼈를 이루고 그 아래를 이어받치며 남쪽으로 뻗친 낭림산맥은 그 꼬리를 감추듯 하면서 남쪽 끝까지 줄기차게 뻗어내리고 있는 태백산맥과 더불어 등뼈를 이루었으며 그 두 산맥에서 가지쳐 서쪽으로 뻗어나간 강남산맥, 저기령산맥, 묘양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 마식령산맥, 광주산맥, 차영산맥, 노령산맥, 소백산맥은 제각기 갈비뼈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산맥들 사이사이로 긴 흐름을 짓는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은 다른 수많은 지류들과 함께 핏줄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 어찌 단순한 말놀이일 수 있으랴. 생태학의 분류를 따르더라도 반도 땅의 호랑이는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한 종류라고 하지 아니한가. 산신령을 모시고 다니는 호랑이는 민간신앙 속에서 오래고 긴 세월에 걸쳐 이 땅의 사람들과 친교를 맺어온 사이이기도 했다. 반도 땅의 그 기이하고도 신묘한 형상으로 볼 때 일본 놈들의 강압집에는 호랑이의 몸을 쇠사슬로 칭칭 동여맨 형국이었고 해방과 함께 미국이 멋대로 그어댄 38도선은 호랑이의 허리를 동강내려는 무모한 짓이었다. 호랑이가 어찌 실수하여 쇠사슬에 묶이었다 하나
언제까지나 묶여있을 리가 만무한 일이었다. 호랑이는 마침내 성을 내고 쇠사슬을 끊으려고 포효하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3.1 운동을 시발로 하여 해방이 되는 그날까지 세계 식민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도록 치열하고 끈질기게 전개된 민중들의 독립투쟁이었다. 그 꺼질 줄 모르는 저항투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본 놈들은 반도 땅이 포효하는 호랑이 형상이라는 전설을 꺼려 토끼로 둔갑시키는 조작극을 꾸몄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도할 수가 없어 명산이라는 명산은 다 찾아다니며 그 맥을 끊겠다고 산줄기마다 깊이 파서 쇠기둥을 박아놓은 다음 흙으로 덮는 것도 모자라 두꺼운 시멘트 땜질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종기나 기상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전설을 간직한 석상들을 일일이 깨부수는가 하면 그런 바위들을 찾아내 산봉우리에서 골짜기로 굴려내리는 짓을 자행했다. 미국이나 소련이 아니었더라도 일본 놈들의 강압 지배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반도 땅의 기상을 일본 놈들로서는 꺾을 도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반도 땅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의 장구한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일본 놈들이 가하는 순환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닌 민족이었다.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저력에 받들려 장구한 역사는 엮어져 내린 것이며 그 저력은 산 많고 평지적인 악조건을 이겨내며 살아오는 동안 길러진 끈질긴 생명력이었다. 이제 호랑이는 잘린 허리의 아픔을 떼쳐내려고 다시 포효하고 있었다. 허리가 잘린 아픔으로 더는 살 수가 없는 호랑이의 몸부림에 반도 땅 전체는 요동치고 있었다. 잘려진 허리를 잇기 위하여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들녘에 이곳저곳에서 피를 뿌리고 있었다. 산하가 얼어붙어가는 속에 찬바람에 휘말리는 비명들은 처절하고 흰 눈 위에 뿌려지는 피는 더욱 처연하게 붉었다. 수십 마리 또는 수백 마리씩 무리를 이룬 까마귀 떼들이 그 음산한 울음과 함께 검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극성을 부렸다. 다시 옥긴염이고 생각하건대 어인연고로 반도 땅은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백두산으로 시작되어 그 모양을 그대로 닮은 한라산으로 마금되고 있는가. 백두산 천지에서 한라산 백록담까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무지개 다리가 하늘로 드리워지고 백록담에서 천지까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무지개 다리가 땅속으로 이어져 크고 큰 동그라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인가. 그 크고 큰 동그라미를 따라 이 민족의 종기는 순환되고 생명력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랴. 그러나 그 누가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으랴. 아무도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없으되 끝과 끝에 의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서로를 닮은 두 산은 우리 민족이 하나인 것을 증거하는 상징이 분명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염원을 대변하는 상징이 확실하고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 민족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이 뚜렷했다. 사냐의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고 소나무마저 아랫잎들이 누릿누릿 변색해가면서 11월은 저물어가고 있었다. 어인일인지 추위까지 빨리 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스산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나날이 추워지는 속에서 전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었다. 싸움터는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어 있었다. 주풍령을 분기점으로 한 북쪽과 남쪽의 싸움터가 그것이었다. 북쪽이 양쪽 정규군으로 맞서 있는 반면에 남쪽은 빨치산과 경찰이 맞서 있었다. 전남도당은 10월이 끝나가면서 조직 정비를 거의 마치게 되었다. 북상 후퇴가 완전 차단되면서 도당마저 발길을 되돌리게 되자 각 지역의 구빨치들은 신속하게 행동을 개시했던 것이다. 그들은 재빨리 지난날의 투쟁지를 찾아들어가 거점을 확보하고 자기네들 지역에서 입산하는 사람들을 규합해 나갔다. 1948년 10월 말에 2,500여 명이 입산해서 1950년 7월 말까지 겨우 200여 명밖에 살아남지 못한 구빨치들은 다시 위기를 맞아 도당을 떠받쳐 올려야 하는 전투병력으로서의 빨치산 조직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이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중요한 산 하나씩의 무게와 다름이 없었고 그들의 축적된 능력은 그만큼의 일을 막힘없이 해냈다. 각 지역별로 거점을 확보한 그들이 입산자들을 선별 규합하기 시작한 것은 도당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율적 판단으로 그 일을 해나갔던 것이다. 이미 당 생활을 통해 그들은 그만한 결단력과 책임감, 기민성 같은 것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 그들의 활약으로 각 군당이나 시당이 다시 제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고 차례로 도당과도 선들이 이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곧 도당 전체의 건재를 서로가 확인하는 상호 신뢰의 기쁨이면서 개개인의 가슴에 깊이 심은
불멸적 당성이 곧 당의 조직력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하부 조직의 구축에 따라 도당은 6개의 지구를 편성했다. 동부의 백운산 지구, 서부의 불갑지구, 남부의 유치지구, 북부의 노령지구, 중부의 조계산 지구, 북동부의 백아산 지구가 그것이었다. 그 6개의 지구가 전남도당의 유격지구였고 그것들은 유격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전략적 가치가 있는 산들을 중심으로 분할되었다. 그 지구 아래 각 군당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상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되었고 군당 아래 읍면당이 있었으며 읍면당들은 은폐된 투쟁 인민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6개의 지구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총사령부가 무장부대를 독립시키고 있었고 그 위에 도당이 보위대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런 유격투쟁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염상진은 백아산 쪽 무등골에 임시로 자리 잡은 도당에 머물러 있었다. 전체적인 조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직 사업을 완료하고 사령부로 돌아와서도 그때 어찌할 수 없이 죽어가야 했던 그 젊은 군관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도당 책임자인 위원장의 냉철성과 당의 군대인 지휘군관의 투철성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사건은 도당 간부들의 가슴을 치는 충격이었고 당성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말없는 웅변이었다. 그들 인민군 부대가 무등산 북쪽 탐양군 대동면 금방 산골짜기에 집결한 것은 10월 중순쯤이었다. 낙동강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한 그들은 전투를 계속하며 섬진강을 건넜고 북상 후퇴길을 잡아 그 지점까지 온 것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른 것은 소속 부대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전사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였다. 600명을 헤아리는 병력이 집결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도당에서는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미 퇴로는 차단되었소. 이 위급한 시기에 무리한 북상을 시도하다가 병력 손실을 당하는 건 더없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오. 앞으로는 전선이 따로 있을 수 없고 해방투쟁은 도처에서 전개되어야 하고 또 그 방법이 적들을 교란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오. 가서 북상을 중지하고 우리 도당과 힘을 합쳐 싸우자고 제의하시오. 지금 우리 도당의 무장 상태는 너무 빈약한 형편인데 600명의 인민군과 합세하게 되면 그때야말로 당당한 유격투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오. 박영발 위원장의 결정이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신임장을 겸한 의견서를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부위원장이 가지고 돌아온 소식은 밝은 것이 아니었다. 결과부터 보고드리자면 그 지휘관은 도당의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군인으로서 상부에서 받은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만 저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였다. 그 군관의 계급이 뭐였소? 위원장의 나직하나 무거운 말이었다. 소성 넷 총이었습니다. 총위. 그 말도 맞긴 하오만. 위원장이 흘리듯 말했다. 그런 위원장의 얼굴에는 그의 특유의 우울한 기색이 짙게 드러났다. 둘러앉은 간부들은 그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일정 시대부터 투쟁을 해오면서 고문으로 다리를 상해 보행이 다소 불편한 위원장 박영발은 그 투쟁 경력을 입증하듯이 지나칠 만큼 과묵했고 얼굴에는 언제나 무겁게 느껴지는 우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보다는 그 우울한 빛의 농담으로 더 많이 감정을 나타냈다. 그는 소리내서 웃는 일이 없었고 언제나 무슨 생각인가를 골똘히하는 것 같은 모습이면서 그 누구를 대하든 깊이 살피는 듯한 예리하면서도 차분한 눈길을 가지고 있었다. 총위. 그 말도 맞긴 하오만. 염상진은 위원장의 말을 되씹어보고 있었다. 그 부정이 담긴 말과 위원장이 입고 있는 소장 계급장이 붙은 인민군복이 겹쳐지고 있었다. 전시 상황 속에서도 당우위는 어디까지나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전쟁과 함께 당도 전시 편제로 바뀌어 도당위원장은 사단장급과 동일하게 소장 계급장을 달게 되었다. 그래야만 군대 조직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길 언제 떠날 것 같소? 위원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예, 직접 확인하진 못했습니다만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이 다소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됐소. 내가 직접 만나러 가겠소. 쇠소리가 나는 듯한 위원장의 말이었다. 예상했던 결과라고 생각하는지 아무도 말이 없었다. 염상진은 그 빠른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600명의 무장병력을 그냥 놓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부위원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최선이면서 최후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위원장은 지체 없이 길을 나섰다.
염상진은 5명의 수행원에 끼어 위원장을 뒤따랐다. 부위원장을 통해서 지휘관 동무의 뜻은 다 들었어. 그런데 동무의 생각에 다소 오류가 있어서 내가 다시 찾아오게 된 것이오. 위원장은 상대방을 깊이 살피는 듯한 그 특유의 눈길을 모아 총위를 쳐다보며 말을 꺼냈다. 오류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얼굴에 군인다운 견고함까지 갖춘 총위의 또렷한 말이었다. 30쯤 되었을까 빈틈없이 생긴 얼굴이고 군인다운 태도라고 염상진은 생각했다. 군관 동무가 총사령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겠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일단 옳소. 그러나 퇴로가 완전 차단된 현재의 상황 하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춘천까지 북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그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병력을 손실하는 것은 무모한 해당적 행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단 한 명의 전사의 목숨이라도 소중하게 지켜 투쟁력을 집결하고 확대시켜야 할 때요. 위원장 동지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민군 총사령부로부터 받은 명령을 끝까지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퇴로의 차단도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며 퇴로가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군인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위의 말은 위원장 못지않게 논리적이고 차분했다. 군인으로서 100번 옳은 말이오. 그러나 퇴로가 차단된 것은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당이 북상을 포기하고 발길을 되돌린 것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그리고 군인의 투철한 임무 수행은 어디까지나 현명한 전략 전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 전술은 우리 도당과 힘을 합쳐 해방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요. 모든 전선이 교란되고 북쪽으로는 후퇴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적을 교란시키는 전술밖에는 없어. 현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략 수정이나 전술 변경에 대해 총사령부로부터 명령을 받기 전에는 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총위의 얼굴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우울한 빛이 담긴 위원장의 얼굴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염상진은 긴장감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상부의 명령에 충실하고 명령 계통을 철저히 지키려는 총위의 태도는 물론 군인다웠지만 상황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데는 답답함이 없지 않았다. 군관 동무, 한 가지 묻겠어. 우리 도당에서 아무리 무전을 보내도 당 중앙과 연결이 안 되는데 군관 동무는 총사와 무슨 연락이 되고 있어? 아닙니다. 알겠어. 그것으로 한 가지 대답은 끝났어. 다시 한 가지 묻겠는데 인민군은 어디에 소속된 군대요? 당의 군대로서 당을 보위하고 인민혁명에 복무합니다. 두 사람은 기초문답을 하는 식의 입장이 되어 있었다. 염상진은 위원장의 그 능란한 이론 공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분명 그렇소. 그럼 당 위원장인 내가 왜 군복을 착용하고 있는지 알겠소? 그건 전시 편제에 따른 조처입니다. 편제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군대에 대하여 당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비상시 위기 상황 속에서 도당이 당 중앙과 모든 연락이 두절 상태에 빠졌을 때 도당의 결정은 곧 당 중앙의 결정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예, 그럼 내 얘기는 다 끝났어. 위원장이 총위에게서 눈길을 거두었다. 그러나 위원장님, 주전선은 따로 있고 여긴 어디까지나 적 후방일 뿐입니다. 지금 모든 인민군대는 그 어떤 난관을 뚫고라도 주전선으로 총 집결해서 적을 무찌르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전선으로 가야 합니다. 총위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땅. 총성이 터짐과 동시에 총위가 푹 고꾸라졌다. 그 돌발 상황에 홀급한 염상진의 시야에 권총을 들고선 조직부장의 차가운 얼굴이 밀려들었다. 그리고 위원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염상진은 그때서야 그것이 돌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청마루에는 금방 피가 흥건하게 괴었다. 왼쪽 가슴을 맞은 총이는 바르게 뉘어졌다. 위원장님, 이것밖에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총이는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있는 얼굴에 엷은 웃음을 띠며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스르르 눈을 감았다. 총이는 엷은 웃음을 담은 채 숨을 거두었다. 남양바지에 거의 모시도록 하시오. 짙은 안개가 낀 듯한 우울이 덮인 얼굴로 돌아서며 위원장이 한 말이었다. 결국 총이는 자기가 죽는 것으로 군인으로서 인민군 총사령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당의 군대로서 당적 요구를 충족시켰음을 알고 죽어간 것이었다. 그가 웃음과 함께 남긴 마지막 말이 그 사실을 잘 입증하고 있었다. 염상진의 가슴에는 그 젊은 군관의 모습이
화인으로 찍혀졌다. 박영발 위원장의 그런 결정도 젊은 군관의 해결책도 충격일 뿐이었다. 나도 당 앞에서 그런 투철성으로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이런 물음을 새롭게 떠올리며 자신에게 맡겨진 도당 총사령부 부사령관이란 새 임무에 어깨 무거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염상진은 또한 입선하고 처음 나섰던 작전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각 지구 조직을 편성하랴, 지구마다 해방구를 확보하랴, 입산자들을 지구 단위로 분류, 편성하랴, 계속되는 입산자들을 심사하고 선들을 확인하랴. 간부들은 한 사람이 열일을 해내는 형편이었다. 그런 긴박함 속에서 분산되어 후퇴하고 있는 인민군들의 문제와 그들을 뒤쫓고 있는 국방군들에 대한 경계도 함께 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대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몇 명씩 분산되어 쫓기거나 산속을 헤매고 있는 인민군들은 눈에 띄는 대로 규합시켜야 했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당의 전투력도 확대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리고 일단 전세를 장악하고 북상하는 국방군들은 현지 경찰의 정보에 따라 해방구를 한바탕씩 공격해왔던 것이다. 그들은 승세를 탄 많은 병력과 이쪽보다 막강한 화력으로 밀어닥치고는 했다. 해방구에 가까운 마을과 산을 불질러대며 공격해오는 그들은 꽤나 만만찮은 상대였다. 경찰은 경찰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산마을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집들을 불태웠고 빨치산의 은신처를 없앤다고 산에 불을 질렀다. 그 연기가 날마다 여기저기서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그런 복잡한 상황이 겹쳐져 있는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인민군 몇 명이 낮에는 뒷산으로 피하고 밤에는 마을로 내려와 며칠째 민폐를 끼치고 하더니 마침내 처녀를 강간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인공 아래서도 철저하게 금했던 일을 더구나 입산한 상황에서 자행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인민의 지지 없이는 혁명은 이루어질 수 없고 인민의 협조 없이는 빨치산이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염상진은 그들을 체포하는 작전에 나서게 되었다. 소조를 이루어 적과 대치하는 최전방에 비밀 아지트를 만들고 정보 활동을 하고 자체 조직 내의 정보 활동도 하는 정복과 분투 요원들의 안내로 그들을 쉽게 포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여섯으로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다. 조사를 해보니 그들은 서울 출신 의용군이었고 강간을 한 사람은 없었다. 강간을 한 남자는 없는데 강간을 당한 처녀만 있었다. 그 빤한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염상진은 그들을 마을 사람들 앞에 세웠다. 이 인민군들이 민폐를 끼친 게 사실입니까? 염상진의 확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중에서 강간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금방 밝혀졌다. 염상진의 첫인상에 나머지 5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것 같았던 양복 기술자였다. 인민을 위하여 싸운다는 인민군이 인민의 딸을 강간했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은 그러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의 결정에 따라 저 범죄자를 인민 여러분들 앞에서 총살형에 처합니다. 염상진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엄숙하게 말했다. 그 결정은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내려져 있었던 것이다. 도당의 유격 투쟁 조직은 그런 내적 아픔들까지 감내해가며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섬진강 동쪽 회문산 일대에 자리 잡은 전북 도당에까지 선을 대서 중요한 부분의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전남 출신들을 찾아 가능하면 연고지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조직 편성에 따라 보성은 유치지구에 포함되었고 군당의 간부들도 인접한 2지구에 걸쳐 자리 바꿈을 하게 되었다. 안창민은 조계산지구 정치위원이 되었고 이해룡은 유치지구 연대장직을 맡았으며 하대치는 조계산지구 기동대장이 되었고 오판돌은 군당위원장의 책무를 맡았다. 모든 군당과 지구들은 무책임 아래 관할 지역을 지키며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절대 원칙이었다. 만일의 상황이 여의치 못할 때는 군당은 해당 지구로, 지구는 인접 지구로 임시 이동할 수는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본 지역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 원칙 아래 각 지구들은 관할 지역 안에 해방구를 확보했다. 한 지구의 관할 지역 안에는 대개 5개씩의 동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경찰들은 안전지대인 군이나 읍단위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해방구를 확보할 수가 있었다. 각 지구는 부서별로 능력자들을 가려 세부 조직을 짜나가는 한편으로 나이나 건강 상태 등으로 조직에 가담시킬 수 없는 입산투쟁인민들의 겨우살이를 위해 움막집을 지었다. 각 지구는 참모부, 후방부, 연락부,
문화부 등 중추 조직을 두었고 참모부에는 병기과, 정복과, 기동대, 후방부에는 보급과, 의묵과, 연락부에는 통신과, 문화부에는 출판과, 선전산동과로 세분되었다. 입산자들은 그 편제에 따라 조직화되었다. 도당이 집계한 2만을 넘는 입산자들은 각 지구별로 분산되어 그런 조직화에 발맞추어 빨치산대원으로 탈바꿈해 나갔다. 그러나 2만을 넘는 입산자들은 결코 놀랄만한 숫자가 아니었다. 모든 면당이 평균 10명 이상씩 확보하고 있는 은폐된 투쟁 인민까지 합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도당의 파악에 따르면 전북 도당이나 경남 도당의 입산자들 수도 각기 2만여 명씩을 헤아리는 모양이었다. 세계 도당 6만여 명의 입산자들을 생각하며 염상진은 가슴 뻐근함을 느끼는 반면에 근심스러움도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가 그들 모두를 실질적인 병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이었다. 기본 무장인 소총마저 태부족인 것이 현실이었다. 6만에서 이하를 여자로 잡더라도 5만 가까운 인력을 확보해놓고도 무기가 없어 전체를 병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큰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까움을 오래 마음에 두지는 않았다. 빨치산은 먹이도 무기도 적으로부터 구한다. 적의 무기로 적을 무찌르는 것이 빨치산이다. 그는 이 빨치산의 기본 투쟁 방법을 다시금 가슴 한복판에 말뚝으로 박았다. 4할 정도밖에 안 되는 무장을 5할, 6할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도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식량 해결과 전력 확보를 위해 해방구의 인민들에게는 쌀 수확량의 2할 5분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었다. 인공이 끝나면 세금에다가 농지기역 상환금까지 내야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2할 5분만 내면 되는 세금을 마다하지 않았다. 선전선동을 겸해 입산자들을 평성에서 추수를 거들게 했던 까닭에 세금 징수는 한결 용이했던 것이다. 염상진은 세계 도당 6만여 명의 입산자들을 생각하며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여순병란과 함께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무장투쟁이 거의 소멸 상태에 이르러 민족해방전쟁은 시작되었고 이제 다시 그때의 20배가 되는 혁명전사들이 지리산을 에워싼 것이었다. 지리산, 전남 북과 경남의 세 궤도에 걸쳐 자리잡고 앉은 그 웅대하고 장엄한 산. 지리산이 거기 그렇게 있기에 고난의 투쟁을 하면서도 언제나 마음 든든했던 것이 아닌가.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언제라도 찾아들면 말없이 품어줄 산. 지리산을 찾아들게 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지리산이 거기 의연하게 있다는 것은 역시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리산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비무장이 너무 많다는 염려와 불안을 떼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압록강변의 작은 도시 만포는 날마다 불어나는 사람들로 어수선한 불안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초산 쪽의 길은 이미 막혔고 사람들은 강계 쪽에서 꾸역꾸역 밀려들어 작은 도시의 공백을 채워나갔다. 거리마다 넘쳐나는 피난민들은 저마다 짐을 이고 진 채 불안과 초조가 엇갈리는 눈길을 두리번거리며 발길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초산과 위안 쪽 하늘로는 제트기와 폭격기들이 쉴 새 없이 날고 있는 것이 멀리 보였고 먼 메아리처럼 울려오는 포성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었다. 비행기들은 그쪽 하늘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때는 느닷없이 만포 하늘로도 날아들어 기총소사를 퍼부어대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이제 만만하지가 않았다. 군인이고 민간인이고 군사시설이고 민가이고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해대는 미국 비행기들을 피해 국경의 끝까지 온 사람들의 기민성은 이미 비행기를 앞지르고 있었다. 공습 신호가 울렸다 하면 그리도 무질서하게 헝클어져 있는 것 같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선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이나 집으로 뛰어들어 남녀 구분 없이 겹겹이 포개지듯 했고 사람의 자취라고는 없이 텅 비어버린 거리거리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자면 맥빠지기 이를 데 없어 심심풀이로 기총소사를 한바탕씩 해대고 가는 것이 틀림없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나를 보내고 있는 이 약송은 장구경을 낙으로 삼고 김미선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4대 차례나 그런 식으로 공습을 피했던 것이다. 이 약송은 공습에서 풀려날 때마다 한마디씩 했다. 보시오. 저놈들은 분명히 국경을 넘고 있어. 아까 남쪽에서 날아와 여기로 쑤셔 박혔으니까 다시 북쪽으로 떠오를 때는 이미 압록강을 넘어버린 만주 땅 상공이란 말이오. 저건 분명한 월경이고 엄연한 침략 행위오.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빌어먹을 놈들. 이 땅을 얼마나 더 불바다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래나 그래. 혼자 소리를 흘리며 비행기가 사라져간 하늘을 응시하기도 했다. 돈도 없는 이학송이 하루에 한 차례씩 장터에 나가는 것은 무슨 특별한 구경거리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그곳에 가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먼발치에서나마 대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전혀 친숙한 사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명 인사들을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찾아낸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건재를 확인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찾아낸 사람이 소설가 이태준이었고 배우 문예봉이었다. 이태준은 정지용이며 박태원이며를 떠올리게 했고 문예봉은 최승희를 연상시켰다. 그들 말고도 각 예술 분야에서 중추 역할을 맡고 있던 수많은 예술가들은 서울에서 벌써 인민의 역사를 선택하고 나섰던 것이다. 언론인도 아니고 더구나 정치가도 아닌 그들의 과감한 참여에서 이학송은 역사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이학송은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는 말을 굳이 이원조에게는 하지 않았다. 이학송은 수첩에 간단간단한 기록을 하고 장터를 배회한 다음 남는 시간은 거의 압록강을 바라보면서 보냈다. 영하 10도가 예사인 날씨 속에서 압록강은 시림 푸르름으로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압록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각들이 질정없이 떠올라 추위도 잊고는 했다. 만포에서 맞은편 만주 땅 지안까지 연결된 철교를 볼 때마다 그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째서 비행기들이 철교를 폭파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철교로는 기차가 매일 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해답은 며칠 만에 얻어졌다. 그 철교를 폭파해버리는 경우 미국은 중국을 침략한 명백한 증거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비행기들은 오가는 기차를 향해 위협 사격만 가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그 야가 빠진 자제력에 이학송은 강한 울분과 혐오를 느꼈다. 인천 상륙작전 때 민간인 대피를 예고하지도 않은 채 그리도 무지막지하게 폭탄을 퍼부어대 위로는 불바다를 만들고 아래로는 피바다를 만들며 인간 사륙을 다행했던 자들이 국경선에 와서는 눈속임의 잔꾀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11월 10일 새벽 3시 해방일보 일행은 만주 땅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그동안 다시 만나게 된 인원은 모두 22이었다. 서울을 떠날 때의 인원이 반으로 줄어 있었다. 철교 위를 구르는 기차 바퀴 소리는 매서운 바람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고 짙은 어둠에 강물은 묻혔는데 겨울의 새벽별만이 사무치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조국 땅을 떠나 이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말이 없었다. 몇몇 사람은 수첩을 꺼내 흐린 촛불 아래서 무엇인가를 적기도 했다. 그들이 적고 있는 글이 슬프고 애달픔에 찬 감정일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학송은 그들처럼 수첩을 꺼낼 수는 없었다.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킨 스미를 당장 글로 옮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눈을 감고 있던 이학송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돌아보았다. 김미선이 얼굴을 묻은 채 울고 있었다.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되돌렸다. 당원의 마음이기보다 어머니의 마음이 우는 울음을 간섭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고개를 돌리다 보니 이원조는 눈을 꼭 감은 채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만주 땅으로 들어선 기차는 통화를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만주 벌판은 음산한 회색빛이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땅은 놀랄 만큼 그 채색을 달리하고 있었다. 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감감한 벌판을 기차는 쉬엄쉬엄 하루 내내 달려 400리길 통화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였다. 매사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중국인의 기지를 첫날 유감없이 맛본 기분이었다. 하루 종일 굶어서 그 실감은 더한지도 몰랐다. 일행은 저녁 요기를 하고 밤이 깊어서야 떠나는 기차에 다시 올랐다.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 제7군단 본부가 있는 반석이었다. 기차는 또 끝도 안 보이고 방향도 알 수 없는 광막한 벌판을 하루 종일 지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눈을 들면 산이고 그 어떤 방향으로든 아무리 돌아도 산을 피할 수가 없었던 땅에 살아왔던 그들에게 그 끝 간데 없는 회색빛 벌판은 갈수록 가위 눌리게 했고 이상스러운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저 멍청이 같은 벌판을 보고 있으면 숨이 막히려고 해요. 전 이런 땅에선 못 살겠어요. 김미선이 손으로 눈을 가렸다. 다 비슷하겠죠. 처음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끝도 한도 없이 넓은 땅이 아직도 미개간지로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며 손바닥만하씩 한 다랑이 논들을 일구며 사는 것과 대조하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우리에게 저런 벌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약송이 꽁초에 불을 붙였다. 그렇네요. 근데 말이에요. 옛날엔 여기가 다 우리 땅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랬었죠. 그 까마득한 옛날에. 이약송은 자조적인 웃음을 입에 물었다. 글쎄요. 그렇게 까마득하지도 않아요. 고조선이라면 몰라도 고구려 때까지도 우리 땅이었는걸요. 신라가 통일을 한답시고 다 빼앗겨서 그렇지. 이약송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김미선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대학을 나왔을 뿐만 아니라 당원이라는 사실을 재빨리 환기하며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 이약송은 빙긋 웃음 지었다. 맞습니다. 당나라를 끌어들여 영토를 반 이하로 줄여버린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는 것은 마땅히 역사의 검토를 거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1500년이 지나면서 회복을 하지 못했으니 감감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이제 와서 중국이 되돌려줄 리도 없는 일이고. 이야기는 여기서 중단되었다. 기차는 어둠이 짙어지는 저녁에 반성역에 도착했다. 기차를 내리자 대륙의 추위가 몸을 휘감았고 땅 내음도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무거우면서도 느끼하고 진득거리는 것 같은 냄새가 약간 비위를 거슬렸다. 냄새 탓인지 공기도 탁한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중국 음식점에서 포식을 한 일행은 다시 발길을 옮겨야 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 군단 본부가 아니라 인민군 75사단이요. 해방촌까지 40리는 걸어야 하니 자, 그만들 일어나 봅시다. 군단 본부를 다녀온 이원조의 말이었다. 그들은 어둠에 묻힌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를 걷지 않아 모질게 부는 바람과 매서운 추위에 몸들이 뻣뻣하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은 예리하게 날을 세운 얼음 조각들이나 날카로운 칼날들을 품고 있었다. 그 혹독하게 맵고 독한 바람은 줄기차게 불어닥치면서 온몸을 따끔따끔 쏘아대다가 갈갈이 찢어대는가 하면 속살을 후벼 팠고 끝내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그런 바람을 맞받으며 걷자니 숨은 숨대로 막히고 몸은 몸대로 얼어붙었다. 얼굴이며 손발은 차츰 마비 증상을 일으켰다. 거의가 남쪽에서 살아온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칼바람이었고 혹독한 추위였다. 그리고 그들의 옷은 그런 추위를 막아내기에는 어림도 없게 허술했다. 기운을 내세요. 계속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약송은 김미선의 팔짱을 끼고 걸으며 이따금 같은 말을 되씹었다. 만주. 말로만 듣던 추위가 바로 이런 것인가. 11월 중순 추위가 이 지경이면 정작 1, 2월 추위는 어떨 것인가. 그는 이를 악물고 걸으며 이런 땅에서 독립을 찾겠다고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했다. 나는 이제 여기를 왜 왔는가?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래, 역사의 바른 편에 서고자 했던 의지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냐. 역사는 당장 손에 잡히는 실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존재한다. 역사는 지금 당장 한 벌의 소못을 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건 이런 시련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것의 존재를 믿을 때, 그리고 행할 때 그것의 실체는 드러난다. 이약송은 손등에 매운 눈물을 찍어냈다. 중국인의 집을 만나면 서투른 중국말로 길을 물었고 뜨거운 물을 얻어마시고 다시 기운을 북돋우고는 했다. 모두 얼음덩이가 되어 해방촌에 당도한 것은 자정을 1시간 앞둔 시각이었다. 인민군 75사단은 제7군단에 소속되어 있었고 7군단은 6군단, 8군단과 함께 이곳 동북만주에서 부대를 정비하는 한편 신병들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대충 알게 된 것은 2, 3일이 지나서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쳐온 통화에는 제2군단과 군관 학교가 있다고 했다. 사단 본부의 이동에 따라 이틀 만에 호란진으로 옮겨갔다. 그곳에서 비로소 중국의 혁명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혁명을 거친 다음이어서 옛날의 토호나 지주들의 턱없이 크고 호화로운 저택들은 텅텅 빈 채 퇴락해가고 있었다. 그런 집들은 대부분 동사무소나 공동회합 같은 것에 쓰이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그런 웅장한 집들을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에 혁명을 실감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일제 때부터 살아온 동포들도
꽤나 많았다. 이학송이나 다른 기자들도 그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더 없는 기쁨으로 여겼다. 그들의 또렷또렷한 조선말, 변하지 않은 풍습이 고향을 느끼게 했다. 혁명은 잘한 거지요. 어디 부자나 지중한 사람인가요? 그들은 혁명을 사람값을 쳐 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괜찮아요. 조선도 다 혁명을 하자면 서로가 참고 힘을 합쳐야죠. 그들은 후퇴한 인민군들 때문에 안게 된 생활의 부담을 그렇게 소화시키고 있었다. 사단본부가 다시 명성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백여리의 길은 구릉 하나 찾아볼 수 없는 키를 넘는 마른 풀들만 무성하게 우거진 막막한 황야였다. 그 광막한 벌판의 이곳저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인민군 신병들을 볼 수 있었다. 추위를 무릅쓰면서 뛰고 뒹굴고 하는 그 젊은이들을 멀찍이 바라보며 그들 일행은 숙연한 마음으로 그런 곳을 지나치고는 했다. 그들은 머지않아 자신들이 쫓겨온 그 전쟁터로 뛰어들게 될 처지였던 것이다. 명성에서 며칠 보내고 있는데 군단 본부에서 연락원이 왔다. 우리 군단에서는 당분간 식문을 발행할 전망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통화의 최고 사령부로 가셔서 총정치국의 지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장의 정중한 인사였다. 이거 참 고맙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비상시에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식량만 축내고 떠나게 됐습니다. 이원조의 말이었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계획 변경은 당해지시고 잠시의 휴식은 혁명 사업에 더욱 매진하기 위한 준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신문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사단장의 화통한 대꾸였다. 그래서 그들 일행은 반석으로 되돌아간 길을 잡았다. 압록강을 건너온 지 열흘째가 되는 날이었다. 길을 나서서 1시간 남짓 걸었는데 아침부터 하늘을 가리고 있던 짙은 구름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그저 눈이 오나 보다 하고 몇 분 동안 발을 옮기는 사이에 눈은 마치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 기세로 퍼붓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넓고 넓은 벌판이 눈보라로 가득 찼고 짙은 안개에 묻힌 것처럼 뿌옇게 시야가 막히고 말았다. 다들 서로서로 간격을 좁히시오. 필요 없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 이원조의 이 말이 일행을 긴장시켰다. 흰색으로 뒤덮이고 있는 대지에는 눈이 금방금방 쌓여가고 시야가 막힌 데다 길마저 분간할 수 없어져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눈은 갈수록 심하게 퍼부어댔다. 그 끝이 보이지 않던 벌판은 간 곳이 없고 어둠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무수한 눈발들은 눈앞에 엇갈려 정신을 흘리는데 길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허덕이며 걷다가 걸음을 멈추었고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불안스러운 걸음을 떼어놓고는 했다. 아무도 불길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차 있었다. 눈의 기세는 전혀 누그러지지 않은 채 땅에 쌓인 눈은 발목을 덮고 있었다. 걸음은 차츰 느려지고 천지는 눈구덩이였다. 크고 메마른 눈송이가 겹겹의 장막을 치듯 퍼부어대는 만주 벌판의 눈은 그들에겐 공포스러운 첫 경험이었다. 봐요! 들어봐요! 저기 무슨 소리가 들리죠? 마차 소리입니다! 마차! 자연스럽게 대열이 이루어진 뒤쪽에서 누군가가 외친 소리였다. 모두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귀를 세웠다. 그다지 심하지 않은 바람 속에서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 하고 있었다. 어쩌면 환청인 듯 쉽게 그 소리는 멀고 약했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도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었고 마차의 형체는 더구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마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인지 다른 길로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도 없었다. 그들은 다시 눈속을 터덕거리기 시작했다. 마차가 이쪽으로 오기를 빌면서. 그런데 마차 소리는 조금씩 분명하게 들리면서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의 걸음은 더 느려지면서 안도의 기색이 얼굴에 드러났다. 눈을 밟는 말발굽 소리와 바퀴 구르는 소리와 마차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아주 가깝게 들리는데도 마차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눈의 장막은 그처럼 두꺼웠던 것이다. 서너 발짝 앞이 흐릴 지경이었다. 마차는 그들을 스쳐 지날 정도가 되어서야 제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매달렸다. 서투른 중국말이 다급하게 튀어나가고 있었다. 마차가 느리게 멈추었다. 다행히도 그 마차는 반석까지 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어깨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애쓰며 걸어온 길이 반석까지는 아직 반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길을 잃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며 그들은 눈 퍼붓는 속에서 희멀건하게들 웃었다. 그들은 마차를 놓칠세라 숨가쁘게 눈을 헤쳐나갔다. 마차는 다름 아닌 등불이었던 것이다. 군단 사령부를 거쳐 그들은 매화 구역까지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차비는 군단에서 지급했고 군단의 증명서로 5화를 할인받았다. 기차의 자리를 잡고 앉자 지나온 눈길이 모두에게 꿈만 같았다. 온몸이 풀리는 가운데 그들은 비로소 그때의 심정들을 주고받았다. 전 꼭 눈에 파묻혀 죽는 줄만 알았어요. 어쩌면 눈이 그렇게 지독스러울 수가 있어요. 제 눈엔 눈이 흰 것이 아니라 검게 보였어요. 아무리 눈을 부비고 봐도 검은 것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앞이 막히는 거예요. 마차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미쳤을지도 몰라요. 김미선이 두 손바닥으로 양쪽 볼을 감싼 채 말했다. 그럼 저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요. 그건 공포감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인데 혼자서 참으면 점점 심해질 뿐입니다. 이학송은 김미선한테서 슬그머니 눈길을 돌렸다. 볼을 감싸고 있는 그녀의 손등은 예리한 칼로 갈갈이 찢어놓은 것처럼 터 있었고 그 튼자리마다 실피를 물고 있었던 것이다. 혁명의 외로운 열정이여, 빛빛의 고통을 먹고 크는 혁명이여. 이학송이 신음처럼 씹은 생각이었다. 이동무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 두 아이 생각뿐이었어요. 두 아이가 자꾸 헛것처럼 보이는 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전 역시 덜 된 당원인 게 틀림없지요. 김미선이 어색스럽게 웃었다. 글쎄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성과 모성은 완전히 별개의 가치고 독립된 가치입니다. 그 두 가지는 그러니까 수평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상대평가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라 그겁니다. 다시 말해 그 두 가지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으로 갖는 여러 갈래의 감정 중에서 그 특징을 달리하는 서로 그 맥이 다른 감정으로 둘 다 소중하게 존중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 맥을 굳이 따지자면 당성은 이성적 감정이고 모성은 본능적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그 두 가지를 공유하는 존재고 그것을 공유하는 능력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두 가지를 수평 비교하거나 상대평가하는 것은 소화병적인 경직이고 왜곡입니다. 그건 곧 혁명가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도식이고 오류입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을 조화 있게 잘 공유하면 오히려 보완적 상승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 조선이나 중국의 많은 위대한 혁명가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댈 것도 없이 그분들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혁명의 열정을 끊임없이 불태워 올릴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 중에서 사랑하는 처자가 분명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김동무의 경무도 아까 두 자식이 떠오른 것은 당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두 자식이 김동무의 의지를 지켜준 기둥 역할을 했고 김동무는 두 자식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자식들과 다시는 이별 없는 생활을 위해서는 혁명이 하루빨리 이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결되었을 겁니다. 결국 모성이나 자식은 당성을 고무시키고 강화했으면 했지 당성을 좀먹거나 약화시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예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적에게 잡힌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식을 이유로 내세워 자기 합리화를 하며 당의 기밀을 반다거나 화선에서 투쟁은 소홀히 하고 사랑에 빠져 해당적 사고를 유발시킨다거나 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 경우들은 아까의 주제와는 달리 엄연한 정치범죄가 되겠죠. 이학송의 얼굴은 마르고 거칠어져 있었지만 나직한 목소리는 변함없이 울림이 좋았다. 이동무는 언제나 저를 구해주시는군요. 김미선은 이학송과 눈길이 마주치자 살며시 아래로 눈길을 내렸다. 그리고 이동무는 그때 무엇을 생각했느냐는 말은 묻지 않기로 했다. 기차 안에는 민간인보다 군인들이 더 많았다. 중공군 특유의 누비 속옷을 입은 군인들은 태평스럽게 트럼프 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저기 좀 보십시오. 공산혁명을 이룩한 중공군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노린 트럼프를 치고 있습니다. 이학송이 건너편을 눈짓했다. 네, 아까부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뭔가 안 어울리는 게 모순적으로 보여요. 김미선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동무가 보는 건
표피 모순입니다. 이학송이 씩 웃었다. 네? 표피 모순이라뇨? 김미선은 솔직한 성격 그대로 그게 무슨 뜻의 말인가를 묻고 있었다. 아, 네. 겉보기에 불과한 모순이란 뜻입니다. 그냥 제 맘대로 지어붙인 말인데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학송은 약간 멋쩍게 웃고는 김동무가 저걸 모순된 행동이 아닌가 하고 이상하게 보는 건 김동무 생각이 어느 면에서 경직되고 획일화되어 있다는 증거지요. 그는 느릿하게 말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시지요? 김미선은 놀란 눈을 떴다. 그리 놀라는 걸 보니까 예상 못했던 말인가 보군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군인들은 누굽니까? 장개석 군대를 몰아내고 거대한 중국 혁명을 성취시킨 사람들입니다. 그 모태는 물론 모태통 주성이 이끌고 대장정을 마친 홍군이었죠. 10여만 명이 출발해서 장정을 마치고 나자 홍군은 8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었고 공산당은 중국의 공동의 적인 일본 놈들을 무찌르자는 명분으로 장개석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군은 깃발을 내리고 장개석 군대의 제8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명분은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었습니다만 세상은 그 사실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장개석이 승리감에 도취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인들이나 세계의 눈은 마침내 중국 공산당이 종말을 고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표피 관찰이었죠. 김미선이 재빠르게 말을 끼워 넣었다. 아이고 이런 제가 한 방 먹었군요. 이학송이 고개를 젖히며 웃었고 김미선은 장난기 어린 눈으로 웃었다. 맞습니다. 그게 완전히 빗나간 표피 관찰 아니었습니까? 그 소수의 홍군은 발로군이 되어 국민 당군과 힘을 합쳐 일본군과 싸우는 한편 국민 당군을 아래로부터 붕괴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일본 놈들을 막아내고 장개석 정부를 몰아내는 이중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20세기 정치의 기적이라고 하는 중국 혁명을 성취시켰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너무 간단하게도 혁명 이념을 투철하게 지키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데 충실했던 것입니다. 레닌 동지의 그 기본적인 지도 이념을 바탕으로 홍군 전체가 모 주석에 대한 신뢰로 한 덩어리가 된 결과가 중국 혁명 아닙니까? 그 강철같이 강한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바로 저 군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놀이를 한다고 해서 그 정신의 제국주의적 훼손을 입거나 무슨 병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트럼프라는 건 그저 오락의 재미를 주는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것보다 더 여러 가지 묘미를 주는 어떤 도구가 생기면 그들은 트럼프를 미련 없이 팽개쳐버릴 겁니다. 그런데 겉에 드러난 그런 하찮은 현상을 가지고 그들의 기본적인 정신 상태나 의식 문제 같은 걸 판단하려고 의미 확대를 하는 건 위험천만한 병적 경직이고 편벽된 아집이라 그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이 화투를 즐기는 것을 보고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느니 식민지 시대를 그리워한다느니 이해하는 식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우를 범하는 일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화투를 친다고 해서 어디 일본 놈들에 대한 증오나 원한이 약해집니까? 네, 그래요. 김미선은 생각이 담긴 얼굴로 오래도록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틀이 걸려 풍화에 도착했다. 그들은 총정치국 문화부에 소속되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신문 발행이 아니라 라디오를 청취해서 통신을 만드는 일이었다. 오랜만에 일거리를 찾아 안정을 얻게 되어 모두는 열심히 일에 매달렸다. 먹는 것과 잠자리가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요와 소목까지 지급받게 되어 그들은 그동안 겪어온 고생에서 비로소 벗어난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 일행 중 10명이 인민군 신문으로 파견 근무를 떠나게 되었다. 6사람은 공장 기술자들이었고 기자는 4명이었다. 이 원조는 기자를 3명까지 뽑고 마지막 1명을 남겨놓고 잠시 망설이더니 김미선을 지목했다. 절 안 뽑으면 대들 작정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며 김미선이 속삭이듯이 말했다. 여기까지 와서 출당당할 뻔했군요. 이학송의 멋쩍은 대꾸였다. 이원조 선생님은 역시 속이 깊고 멋있는 분이에요. 김미선의 감상적 어조에 실린 선생님이란 말이 묘하게도 가슴을 울리는 것을 이학송은 느꼈다. 김미선, 나를 그냥 오랍이라고만 생각해. 이학송은 속말을 하며 눈길을 창밖으로 보냈다. 만주의 눈이 어느 한많은 여인의 사무침처럼 진하게 내리고 있었다.
그 부대의 대접은 융숭했다. 총정치국 통신소보다 훨씬 더 극진한 대우였다. 그들 내 기자는 취재에 나서기 전에 군사 지식에 대한 교양을 먼저 받았다. 그들이 만들어야 할 인민군 신문은 각 군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재적인 성격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근방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병과의 군관학교들을 견학했다. 각 병과의 대대에는 2명씩의 대대장이 있었다. 하나는 해당 병과의 대대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치부 대대장이었다. 그 두 조직을 통해 군관 후보생들은 군사와 정치 지식을 균형 있게 교육받으면서 군인 생활과 정치 생활을 익혀나가고 있었다. 후보생들은 의외로 사기가 높고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그것은 정치 교육을 통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들한테서는 전세가 불리해져 만주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옹색함도 머지않아 전선에 투입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들의 모든 사회조직이 그렇듯이 군대까지도 이원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와 그 효과를 이학송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인민군 군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병들까지도 이남에서 민폐를 전혀 끼치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 생활을 통한 정신무장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격적인 취재 활동이 시작되었다. 내 기자는 각 대대를 순회하면서 취재했다. 중요한 기사거리는 대개 정치부 대대장이 제공했고 후보생들과의 대화도 자유로웠다. 애로사항을 말하라고 하면 무기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밥을 태우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와서 웃기도 했다. 취재를 하다 보니 정찰대에 의외로 남쪽 사람들이 많았고 강사들도 노동당 간부들이 많았다. 대대의 성격상 납득이 되는 일이었다. 이학송은 그 대대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혹시 전라도가 고향 아니신가요? 말씨가 그런 것 같은데요.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온 말이었다. 그의 어조에서도 전라도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그렇소. 나 강진이요. 동무는 어디요? 이학송은 반갑게 말했다. 전 벌규입니다. 보성 옆에 있는 아니, 벌교? 이학송의 목소리가 느닷없이 커졌다. 벌규를 아시는군요. 젊은이의 얼굴이 금방 밝아졌다. 알고 말고요. 혹시 김범우라는 사람 아시오? 네? 김범우 선생님, 그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은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말을 더듬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반갑소. 나 이학송이라고 하오. 이학송이 젊은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저는 정하섭이라고 합니다. 2. 아시아인은 미국인과 동등하지 않다. 아시아인은 인간이 아니며 인간 이하의 존재다. 이거 보시오, 소령님. 순순히 조사에 응하시오. 상사, 내 말 안 들리나? 빨리 대장을 불러오라니까. 소령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완강했다. 어허, 이거 왜 자꾸 이러시오? 그리고 계급을 부르려면 똑똑히 부르시오. 난 그냥 상사가 아니라 특무상사요, 특무상사. 뼈대가 억세어 보이는 인상의 특무상사가 눈을 치켜뜨며 상사 계급장에다가 별까지 올라앉은 그 요란스럽게 생긴 자신의 계급장을 손바닥으로 퍽퍽 쳤다. 좋아, 특무상사. 난 헌병대에 끌려와 조사를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이 없고 설령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소령이 사병한테 조사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야. 뭐야, 사병? 특무상사가 소리치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